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고요.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대전경찰은 사실상 최전방에서 경찰 수사권 독립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대전경찰청장 황운하입니다. 네, 안성호 충북대 명예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창훈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성선재 대전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선재입니다. 네, 우선 준비된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대전 가장 내거리에 현수막이 내걸립니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수사권 독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5분의 3 이상인 10일 이내 완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수평 대등 협력 관계로 갖는 것 이겁니다.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100분간 강하게 반발할 정도로 이번 이 사안은 굉장히 치열한 논쟁을 가지고 있는데요. 검경이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서로 맞대응이 굉장히 치닫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줄기차게 이제 요청을 해왔고 또 상징적인 인물도 나와 계신데 먼저 좀 얘기를 좀 들어보죠. 황 청장님, 예. 지금 경찰에서는 어떤 입장이고 또 지금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예, 이번에 이제 수사권 조정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검찰 개혁의 두 가지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약 2년 전부터 국민들이 새 시대의 첫 번째 시대적 개혁 과제로 꼽은 것이 바로 검찰 개혁이었고요. 그 검찰 개혁을 이루기 위한 두 가지 과제가 하나가 수사권 조정이고 하나가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사권 조정의 내용이 이제 어떠하냐에 따라서 경찰과 검찰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검찰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사 기소 분리인데요. 수사 기소 분리에는 크게 미흡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이요. 수사 기소 분리로 가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 과도기적인 입법안이 이번에 제시되었다. 경찰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청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부분들이 주로 이제 수사권 조정 대상이 됐고 또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건지 우리 이 교수님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이번 개혁안을 정리를 하면요, 크게 딱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껏 가지고 왔던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고요. 박탈이란 단어가 좀 강하긴 하지만 지휘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법적 증거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기존에 경찰이 해오던 수사는 수사 개시권은 이전 정권에서 이미 이제 경찰이 소유하게 됐고, 그 수사 종결권에 대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근데 이번 개혁안에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에 검찰은 부패나 경제나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에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자치경찰을 제외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서만 수사 지휘권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네. 하고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여전히 이제 검찰은 기소권을 유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전에는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가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없었습니다.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 능력이 있었는데요. 이제 개혁안 안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신문 조서가 증거 능력을 갖지 못한다라는 조항이 들어 있어서 네. 그 검찰의 정도로 신문 조서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인정받지 않는다라는 게 개혁안의 네. 큰 골자라고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이제 그 수사에 있어서 이제 경찰이 일단 수사를 하고 네.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경찰한테 예, 경찰이 주어진 이제 거라고 자체적으로 볼수 종결할 수 있겠죠.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가지고 검경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전쟁을 벌이다시피 하고 있는데 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전문가 입장보다도 일반 그 시민, 국민의 입장에서 이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난번 이제 패스트트랙 때문에 사실 패스트트랙에서 실제 얘기했던 것이 이제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공수처 문제 그리고 검경 수사 조정권 이거 두 가지였었는데 바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문무일 총장이 그걸 가지고 굉장히 반발을 해가지고 104분이나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의견을 피력을 하니까 또 얼마 전에 바로 20일 날 그 이제 말하자면 새로운 또 이 경찰 개혁안을 또 발표했단 말이죠. 이중 국민들이 패스트트랙도 소화가 안 되고 있는데 또 다시 며칠 전에 경찰 개혁안이 나와버리니까 너무 엄청나게 지금 많은 용어들 그런 사건들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줄여 이어지는 것 같아요. 우선 공수처 문제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공경 수사 조정권도 이해가 안 되는데 바로 또 얼마 전에 발표된 거는 검찰이 너무 반발하니까 경찰 내 권력을 좀 분산시킨다는 의미에서 이제 결국은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이 국가경찰도 어려운데 또 자치경찰이 또 나와버렸어요. 그러더니 또 국가경찰을 행정경찰하고 또 수사경찰로 또 나눴어요. 또 행정경찰은 또 뭐고 수사경찰은 뭐냐. 그러더니 또 거기에 수사가 너무 집중된다니까 국가수사본부를 또 설정을 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자치경찰에는 경찰위원회를 또 만들겠다.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이 방송에서만큼만은 우리 전문가들의 입장 수준이 아니라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것들이 좀 천천히라도 좀 정리가 되고 이해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소와 수사를 갖다가 동등하게 이렇게 저울에다 똑같이 놨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검찰이 갖고 있었던 그 기소권과 수사권에서 수사권을 몽땅 다 경찰로 갔을 때 과연 이제 검찰의 그 위상과 경찰이 갖고 있는 그 위상이 진짜로 같아진다는 얘기냐? 또 그렇게도 좋은 거냐? 네. 진짜로 이게 수사라는 것은 완전히 한쪽으로 몰아줘도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일반 국민들이 좀 납득이 안 갈 만큼 좀 혼란스럽다. 이걸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말을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니, 굉장히 저도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토론 주제를 정할 때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가급적 전문가시지만은 쉬운 용어로 좀 풀어주시면은 뭐 시청자들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송 교수님 지금 법조계에 계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 재판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느냐, 권한을 분산해놨느냐,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혹시나 모를 국민의 기본권이 여기에서 침해당하지 않고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주의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현재의 모습을 보면 그것보다는 자칫 기관끼리의 조직 이기주의 내지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이 통제되지 않고 계속 갔을 때 그래서 상대방의 이제 다른 조직의 뭐 약점을 조금 더 뭐 캐낸다고 할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본질이 좀 벗어나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 같아서 최근의 사태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기본이 왜 필요한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 봅니다. 이거는 국가 권력을 통제해야 되는 통제의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두 가지 통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관 간의 제도적인 통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의회에 의한 통제, 의회는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회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져야지 기관끼리 서로 요 부분을 미시적으로 이건 내 권한이고 이건 네 권한이고 요 부분이 잘못 사용되었다, 뭐 좀 일탈행위 이런 것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이루어지고 한다면은 그 여러 좀 전에도 다른 패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은 전체적인 것을 잘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식상해서 이건 뭐 자기들끼리 싸움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주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럼 이제 쟁점에 대한 토론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수사권 조정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한마디로 견제와 균형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 과연 문 총장의 얘기처럼 이게 이제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건지 아니면 또 너무 과도한 검찰의 또 자기 이기주의적인 생각인지 어떻게 보면 또 이게 검찰의 힘 빼기에서 또 시작된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좀 짚어볼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황 차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까, 이게? 예,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핵심 원리는 견제와 균형으로 다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왕정 시대 때 군주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어서 이제 시민들이 이제 권리를 침해받는 또 권력이 남용되고 또 부패되는 그런 폐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권력을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으로 몽테스키우의 삼권 분립론에 따라서 이렇게 삼권 분립을 통해서 이제 민주주의 제도를 만드는 거죠. 국가 권력이 한 군데 쏠리지 않도록. 그래서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각각의 기관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면은 어느 기관도 권력 남용을 할 수 없겠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입니다. 이것은 형사 절차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 권력 전체에서도 그렇지만 형사 재판 단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아까 말씀하신 분 그런 말씀하셨지만 형사 절차는 크게 보면 수사 단계, 기소 단계, 재판 단계를 나눌 수 있고 각각의 단계에서의 권력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권력들입니다. 이 권력을 한 군데에 모아줘서는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재판 전 단계와 재판 단계로 먼저 나눴습니다. 그리고 재판 전 단계를 다시 수사 단계와 기소 단계로 나눈 것이 오늘날 선진 각국들의 형사사법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수사권 조정을 하게 된 것인데요. 문 총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민주주의 원칙이 견제와 균형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번에 수사권 조정이야말로 그 문 총장이 말씀하시는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그것도 충분하지 못하지만 과도기적인 단계로 충분히 평가받을 만하다.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민주주의 원칙에 안 맞는다고 말씀하신지 모르겠고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 지금의 수사권 조정안 개혁안이 마련되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서는 이제 검찰의 이제 힘 빼기라고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경찰에서 봤을 때는 검찰이 너무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검찰과 경찰이 골고루 대등한 입장에서 분산을 하자 이런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검찰은 지금 문 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경찰한테 어떻게 보면 지금 힘을 몰아주는 셈이다. 수사권과 또 정보권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몰아주는 셈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검찰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까요? 네, 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상권 분립을 얘기하면 주로 이제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관계를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룰을 만드는 건 그러면 이제 입법부죠. 그다음에 룰을 갖다가 이제 적용하는 거 그건 행정부고 룰에 대해서 이제 심판, 조정하는 건 이제 사법부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지금 그 검찰하고 경찰의 관계는 입법, 사법, 행정에 관한 관계가 아니고 행정부 내에 사실상 문제거든요. 다만 지금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이제 사법부 이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아무런 논란에 이제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이 수사를 경찰한테만 독점해서 준 게 아니고 검찰도 같이 해왔다는 거죠.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경찰한테만 주게 될 경우 또 국민의 기본권이나 또는 국민의 인권이 혹시 경찰에 의해서 저해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한 단계 위에 검찰도 또 재수사할 수 있고 또 그 경찰의 그 수사에 미흡한 부분을 검찰이 좀 조정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개혁은 완전히 검찰에서 수사를 다 경찰을 주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것이 전적으로 수사는 모든 것을 경찰한테 맡겼을 때 과연 이게 진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 지켜줄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있고 그동안에 이제 경찰이 해오던 국민적 어떤 신뢰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수사권을 다 경찰한테 줬을 경우에 검찰이 좀 더 그래도 견제도 해주고 지휘해주고 조정도 해주던 것이 없어졌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국민의 기본권이 지켜질 것이냐 이런 문제에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완전히 수사는 경찰에 주고 기소는 그 검찰에 주고 이런 식이 아니고 적어도 입법사법 행정이 아니라면 같은 행정부 내니까 검찰 저 수사와 기소를 갖다가 적절하게 좀 나눠주는 좀 어느 정도 수사도 좀 같이 해주는 국민으로서는 두 군데서 해주는 게 더 좋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조정을 하는 게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보완 설명을 네, 저희 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 먼저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 교수님 먼저 예. 얘기 듣고 안성기 황찬님 얘기 말씀하신 듣겠습니다.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지금 개혁안 안에서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게 다 주는 게 아닙니다.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을 하고 하는 권한을 주는 것이지 검찰이 모든 수사를 다 할 수 없게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가 끝나고 나면 검찰은 경찰이 수사 결과를 보고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보완 수사를 요청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권한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무부 산하에 있는 독립청으로서의 검찰이 입법부도 아니고 행정부도 아니고요. 행정부 소속 하나에 있는 독립청인 경찰에게 모든 수사 권한을 주는 거다라고 인식하시면 안 된다는 게 그게 첫 번째 잘못이고요. 청장님이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들이 그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제가 보완을 좀 말씀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네. 황찬님 이제 보완해서 좀 말씀 예. 부탁드릴까요? 이제 수사 기소 분리가 지금 제대로 된 개혁은 아니거든요. 그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직접 수사도 검사한테 남아 있고 또 검찰에 의한 경찰의 통제 장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가 안 되거나 또 검사에게 수사권 인정 안 되는 개혁안은 이번은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진 사법제도를 가진 나라들이 대부분 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있는 나라는 아마 알아보시면은 없을 겁니다. 저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주장한 그 민주주의 원칙과 그 견제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서 인권이 퇴보하는 거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시는 주장에 대해서 일부는 타당하고 일부는 조금 과잉 주장 아니신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느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냐면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무기가 서로 평등을 해야죠. 권한이 평등을 해서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을 적절하게 쓰이는데 이 적절하게 쓰는 것도 다른 사람이 견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수사 다음에 기소죠. 그리고 기소가 돼야 그다음에 재판을 하죠. 단계상으로는 그렇게 가죠. 그러나 현재 경찰의 이 수사권과 또 하나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 정보권입니다. 이 정보경찰 이런 거에 대한 게 테러 정보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다른 나라도 연방수사국, FBI나 이런 데서 계속 가지고 있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정치 정보나 노동 정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방대한 경찰이 그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런 것을 기초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어떠한 말하자면 시적절하게 이렇게 또 내지는 반대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극소수의 검찰이 통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불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민주주의 원칙의 후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법학이라고 했지만 약간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요. 어떤 부분이 민주주의 원칙의 후퇴인지. 그런데 아마도 저는 기본에 이 흐름은 이게 맞다고 봅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그다음에 기소는 검찰이 하고 재판은 법원이 하고 이것이 세계적인 흐름이고 국제적인 좀 전에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탠다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것이 독립적으로 잘 이루어지려면 경찰에도 청장, 검찰에도 총장, 대표자죠. 그리고 책임자입니다. 이 책임자들이 어떻게 선임이 되느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야만 그 기관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좀 더 논의가 되고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 이제 검찰하고 경찰이 뭐 수사를 어디로 가져가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수사를 좀 잘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게 좀 초동 수사부터 수사 종결까지 좀 그 권력기관의 눈치를 보거나 또는 경찰이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의 거는 좀 덮어주고 또 전혀 모르는 사람 건 또 억울하게 또 끌고 가고 이런 좀 불편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염려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문무일 총장 얘기도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다 모든 그 수사권을 갖고 있겠다는 생각은 아니신 것 같아요. 다만 경찰에 대한 신뢰, 경찰이 제대로 해줄까? 정말 국민의 신체 자유를 지켜주고 또 말하자면 인권을 지켜주면서 잘 해줄까? 이런 염려가 있다. 그게 좀 민주주의 원칙이거든요. 사실 민주주의의 기본은 국민에 대한 자유나 또는 국민의 인권을 얼마나 잘 보장해 줄 거냐인데 뭐 어떤 밥그릇이 되든 사실 국민은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 억울함을 좀 효율적으로 국가가 잘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수사 지휘권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거 우리 경찰 감시하는 거다. 그런데 또 경찰은 그걸 뭐라 하냐면 검사에 갑질하는 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수사 종결권에 대해서도 검찰 쪽에서는 이거는 결국은 부정부패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다. 그랬더니 또 경찰은 이거는 국민의 좀 편안함,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두 기관의 시각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거를 검찰과 경찰이 적대적 관계로 있지 말고 국민을 존재한다면 둘은 협력적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서로 검찰과 경찰이 뭘 그렇게 같은 나라에서 대립적 관계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서로 좀 협력적인 그런 방안을 창출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의 바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바로 또 논란되는 쟁점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제 가장 쟁점됐던 부분들이 1차 수사하면서 이제 저희 검찰의 이제 지휘권을 이제 없애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다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수사를 뭐 덮는다고 하나요? 일부 이제 아주 뭐 그런 경찰이 뭐 거의 없겠지만 그런 우려라든지 이런 사실 나타날 수는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교수님. 안성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는 기관 대 기관의 뭐 손익 이거에서 바라보아 왔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성선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너무 미시적인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라고 다 타당하신 말씀인데요.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사실 청렴도나 신뢰도가 검찰에 대한 신뢰도나 청렴도가 국민이 갖고 있는 가장 최하위입니다. 그나마 경찰에 대해서는 좀 더 신뢰하고 있는 편이고요. 또 하나는 실무 입장에서 이 수사권이라는 것이 수사, 기소 이것이 피해를 받고 있는 혹은 피의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건 정말 실무적인 입장이거든요. 국회에서 기관 대 기관의 협력이 어떻고 저떻고를 떠나서 막상 당사자가 형사사건에 연루돼서 이 재판의 과정을 지나가게 되면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대면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들이 과연 거시적으로만 바라봐서 될 일인가 하는 부분이 저희는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그런 거시적인 것도 좋고 뭐 다른 것도 다 좋지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짜맞춰 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논의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거기에 약간 이의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해도 될까요? 예. 첫째, 그 통계의 문제를 신뢰에 대한 통계의 문제를 검찰과 경찰 말씀하셨는데
검찰은 뭐 신뢰도가 낮고 그다음에 경찰은 신뢰도가 높다고 뭐 그렇게 나온 통계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뭐 전체 다 그렇다라고 좀 동의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국가 네. 통계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어떤 통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일반적인 뭐 평가는 꼭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지금 뭐 지탄의 대상이고 경찰은 어떠한 응원의 대상이다. 그때 이렇게 볼 수가 다른 것 다를 수 같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거는 네, 조금 그건 오해가 갈 수 있기 예.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정리해 주십시오. 예. 두 번째, 이것을 기관 간에는 굉장히 이러한 부분이 실무적인 뭐 프로세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보면 주변에서도 보고 이 수사를 받고 기소를 당해서 하고 재판을 받는 사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고 인권이고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이 하나하나 과정들이. 이제 경찰에 투신을 하시고 또 경찰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전 프로세스를 아시고 많이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보이시니까 좀 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정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 할 때 시작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기관 간의 신뢰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실무의 문제다 하는 것은 저는 조금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요. 말씀하신 게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예. 우선 그 신뢰 말씀이 이제 자꾸 나와서 이제 신뢰 어느 기관이 더 신뢰를 받느냐 불신을 받느냐가 수사권 조정의 본질은 아닙니다. 검찰 개혁은 견제와 균형이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지. 어느 기관이 더 신뢰를 받으니까 그 기관에게 선물을 주겠다, 권한을 주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뢰를 논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본질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신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신뢰에서 아마 통계 수치를 인용하신 것은 매년 우리나라 형사정책연구원에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그 신뢰도 조사를 매년 합니다. 매년. 거기에는 법원, 검찰, 경찰, 그다음에 교정시설 이렇게 포함돼서 형사사법 관련된 기관의 신뢰도 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그 매년 하는 신뢰조사에서 항상 좀 큰 차이로 꼴찌를 하는 데가 검찰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통계를 인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물론 경찰과 검찰이 사실 뭐 도끼니 개끼니 수준으로 신뢰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기관에 더 경찰이 검찰보다 조금 더 신뢰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통계 수치는 객관적인 그 근거는 있다 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예. 지금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 이게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경찰청장을 하신 분의 절반이 사법 처리를 받으셨어요. 이제 법원에서 그거하고 사법 처리가 된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경찰과 그런 검찰을 이 어떻게 경찰은 신뢰가 신뢰하냐는 있고 검찰은 신뢰도가 낮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은 그러면 그럼 경찰청장이 사법 처리되면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낮습니까? 그게 어떻게 인과가 관계됩니까? 아니 경찰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경찰의 대표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은 검찰에서 예를 들어 전 김학의 전 차관이 그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수사받고 있고 뭐 구속됐습니다. 그로 인한 검찰에서 어느 것이 더 신뢰가 잘못된 거죠. 그것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그것도 잘못된 그런 거죠. 사례를 가지고 어느 기관이 더 그래서 신뢰를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하나의 사례가 사건 아니라 일시적인 객관적인 것이 통계를 가지고 시가 말씀하시죠. 자체를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조금 아니잖아요. 개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객관적인 통계 네. 근거에서 말씀하시라는 그러니까 거죠. 그래서 예. 경찰의 예, 송 청장의 교수님, 절반이 잠깐, 주관적인 사법 생각이잖아요. 아니 경찰청장의 절반이야 50%가 사법 처리로 법원에서 저기 유죄 판결을 그로 인한 네. 신뢰는 예. 주관적인 저는 생각 객관적인 아니냐는 걸 거죠. 얘기한 거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아니 그것은 객관적이죠. 예. 그로 인한 신뢰는 네, 주관적인 저는 판단 객관적인 아닙니까? 거를 절반이 그렇게 예, 하다고 교수님,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좀,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신뢰가 전부 다 맞는 건 아니다. 그 예, 통계가 교수님, 나왔어요. 잠깐 아니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예. 그런 신뢰도 조사가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는 예,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전체는 다 아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저기 말씀드린 거예요. 모든 네.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통계청에 보시면 나오고요. 예. 그걸 부정을 하시면 국가 저 통계를 부정한 게 부정하시는 아니에요. 겁니다. 아니, 저기 저는 사회자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네. 좀 얘기를 들어주세요. 네. 예, 송 교수님 좀 얘기 좀 들어주시고요. 지금 문제의 본질이 신뢰도 부분이 아니라 이 검경 1차 수사권을 주고 또 그러니까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주고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적정한지
이 부분에서 좀 토의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예, 경찰의 일부 뭐 시각도 예. 있지만 경찰을 믿을 수 없다는 분들도 예. 있거든요. 그래서 내 사건이 유야무야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걸 어떻게 보장하느냐. 그렇죠. 예,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그래서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질과 어긋난 예. 신뢰 문제 가지고 뭐 경찰청장 말씀하시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본질과도 어긋난 얘기고 또 그런 식으로 개별 사례를 들자면은 서로 의미 없는 소모적인 논쟁이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게 문제 중요한 것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인권이 보호받고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이 방안 이것이 국민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수사권 조정안이 과연 이전보다 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사의 공정성은 권한 남용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나마. 권한이 큰 사람은 좀 더 공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권한 남용 가능성을 차단시키거나 또는 이제 줄여주는 것이 공정성을 담보하는 길이고요. 경찰의 수사 공정성을 과거에 검사의 수사지휘가 그럼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해 왔느냐? 그 부분에서 좀 더 냉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오랜 동안 수사 경험한 바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지휘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검사 수사지휘가 일부 순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큰 공정성 침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좀 구체적인 사례를 좀 하나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실질적으로 보면 대개 이제 우리가 그 피라미드 구조를 많이 얘기하죠. 그 경찰 숫자가 많은지 검찰 숫자가 많은지 대개 보면은 일반 경찰이 일반 생활 정치에서 일반 국민하고 가장 스킨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검찰보다는. 그래서 한 14만 명 정도의 경찰이 있지만 검찰 수는 굉장히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 구조로 본다면 경찰이 가장 이 치안 문제나 안전 문제에서 국민하고 가장 가깝게 접하거든요. 이 가깝게 접하는 경찰을 일반 국민이 볼 때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검찰은 그다음 조금 더 접촉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에 4월 제가 이제 이걸 하나 적어왔는데요. 4월 9일 날 13살짜리 여중생이 그 의붓 아버지인데 성폭행을 당했거든요. 그 여중생 13살짜리가 그 성폭행을 당하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 신고를 해서 그 조사를 해야 되고 수사도 해야 되는데 이 13살짜리 그 소녀애가 자기 친아버지한테 갔더니 친아버지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알고 보니까 경찰은 조사도 안 했는데 무려 16일 뒤에 이 애가 자살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자기 부모도 버리고 자기 의붓아버지, 친아버지도 버린 얘를 누가 구해줘요? 국가가 구해줘야 되거든요. 13살짜리니까. 네. 그런데 신고까지 했는데 경찰은 조사도 안 하고 결국은 이게 지금 16일이나 지나가지고,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13살 먹은 애가 자살로 밝혀져가지고 그게 나중에 이제 경찰이 그때서야 관여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면 이런 것들이 아주 뭐 구체적인 뭐 자주 있는 예는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일반 경찰은 국민들이 그 어려운 점, 힘든 점, 억울한 점들을 직접 먼저 접촉해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신뢰 문제를 얘기한 것이고 그런 부분은 검찰은 그 다음 단계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경찰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경찰이 그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하는데요. 잠깐만요. 신뢰 때문에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신뢰 부분도 일정이 있다는 거죠. 예, 제가 잠깐만 그런 문제가 네. 경찰의 그런 실수, 경찰의 잘못이 실수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게 그런 거 비단 그런 한 번의 예가 그럼 아니라 그것이 여러 지금 개 예가 많은 거를 그냥 예를 하나 들었을 뿐이거든요. 경찰이 네. 잘못한 사례가 수사권 조정과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연관됩니까? 수사를 잘해달라는 거죠. 수사를 잘하는 거하고 잘 못하니까 잘못하니까 신뢰가 없는데 다 맡길 수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조금 부탁드릴게요. 개별적인 교수님. 사례를 가지고 말씀하시면은 이 토론이
굉장히 그럼 제가 제가 교수님 잠깐만 없어집니다. 제가 예. 조금 진행을 그것이 좀 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그게 만약에 그것이 구체적인- 논리적으로 수사권 조정과 아니, 어떤 잠깐만요.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인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기- 예를 들어 14살 먹은 소녀가 제가 지금 경찰에 신고하니 그럼 검사가 수사지휘하면 그거 해결됩니까? 지금이 검사 수사지휘의 경찰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중요하잖아요. 예? 경찰의 자세가 중요하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신고를 그거하고 가서 검사 조사를 수사지휘와 해야죠. 무슨 관계가 그게 있냐고요. 수사의 시작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조사하고 검사 그런 게. 수사지휘 체제 하에서 지금 일이 제대로 수사를 벌어졌어요. 못하니까 교수님, 거기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토론할 내용이 그러니까 많아서 알겠는데 그게 이 검사 부분을- 수사지휘 폐지하고 무슨 관계가 저기 있냐고요. 제가 조금 더 본질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좀 지금 본질적인 그 말씀하셔야지. 1차 수사권 그러니까 그 경찰이 이제 수사 종결권을 가졌을 경우에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이제 혹여나 이런 경우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 뭐 예, 경찰의 수사의 공정성, 인권 침해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몇 개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근데 이 수사권 조정을 좀 큰 그림에서 봐야 되는데요. 이번은 2차적인 개혁입니다. 1차 개혁은 이미 수사 개시권 이전 정권에서 이미 이제 만들어 놨고요. 이번에는 수사 종결권이고 기소권은 그대로 검찰에게 남겨두는데 이 단순히 수사 종결 권한에 대해서만 논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 수사 개혁에서는요. 이번 개혁에서 논의되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아까 말씀 나왔던 자치경찰제,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수사의 권한이 경찰에게 집중이 됐고 경찰이 신뢰를 못 받고 있는데 그런 집중이 됐을 때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수사는 전문기관인 국가수사본부가 맡도록 하고 그 수장은 외부에서 선임돼서 경찰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선을 어느 정도 걷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제를 만들므로써 지금 거대한 국가경찰 조직을 지방자치단체에 어느 정도의 위임을 함으로써 권력을 분산시키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경찰에 대한 신뢰가 나쁘거나 경찰에 잘못된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새롭게 경찰위원회의 권한도 강화시키고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개입도 여지도 남겨놓고요. 또 네. 변호사가 직접적으로 수사 초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 그다음에 인권 침해 가능성을 낮추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황 청장님께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예. 지금 기존에는 저희가 수사를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경찰 수사를 하죠. 그 조서를 쓰고 그 부분을 이제 검찰로 넘기면은 검찰에서 뭐 이 수사가 종결이 됐던 종결되지 않았던 뭐 모든 사건은 다 검찰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에서 봤을 때 이 내용이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다시 그걸 재수사를 요청을 뭐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수사 종결권을 준다는 의미는 경찰에서 이거는 얘기가 안 된다고 해서 덮어버리면은 검찰에서는 지금 이 자체를 모른다고 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지금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그 오해가 좀 있으신데요. 예. 경찰에서 이제 종결해서 검찰에게 그 안 보내는 게 아닙니다. 네. 예, 이제 법안 내용을 보시면은 경찰에서 이제 기소해야 되겠다는 것은 종전과 같이 보내겠죠. 근데 이건 죄가 안 된다 해서 경찰 단계에서 암장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기소로 그러니까 송치하지 않는 죄가 안 된다고 하는 그 사건도 검찰에 모두 보내게 돼 있습니다. 일단 보내게 돼 있습니까? 보내고 예. 60일 동안 검찰이 리뷰 사후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60일 검토 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검찰이 이걸 보면서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와 사실 크게 달라진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종결권을 왜 경찰에게 인정했느냐면 이 형사 사법 절차에 이렇게 아까 교수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에게는 그 절차가 굉장히 무섭고 어마어마한 그런 그 권한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이 불안정한 지위에서 해소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기에 경찰에서 종결을 해주면 현재 이건 죄가 안 됩니다라고 종결해서 1차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혹시 이의가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검찰로 다시 다 보냅니다. 또 이의가 없어도 검찰에 일단 보냅니다. 그러나 경찰이 책임지고 종결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들은 과연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VCR로 좀 담아봤는데요.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인데도 영장이 기각되거나 또 검찰에 다른 의도가 있어갖고 뭔가 찍어서 표적 수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는데 그런 걸 보면은 검찰이 정말 권력이 되게 막강하구나, 좀 제한을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검경 수사 조정권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정확한 의미도 모르겠고요. 그냥 검찰과 경찰의 힘겨루기, 정치적 공세 그렇게만 느껴지는데 이런 상태에서 실행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안하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경찰보다는 검사가 좀 더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많고 또 경찰이 요즘 너무 비리 문제가 많은데 경찰의 권한이 좀 더 주어지면은 정말 죄 없는 사람도 죄가 있게 되거나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은 좀 더 쉽게 빠져나갈 수 있지 않나.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경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또 시민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게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시청자 입장,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혹시라도 사건에 이제 연루가 됐는데 그 사건에 정말 공정하게 처리해 줄 사람들이 검찰이냐 경찰이냐 또 이런 고민도 사실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을 봤을 때는. 네. 저는 우리 아까 안성호 교수님이나 황운하 청장님도 다 적절한 그 지적을 해주신 말씀으로 동의를 합니다. 뭐냐면 현재 검찰과 경찰은 대립, 긴장, 경쟁 관계가 아니죠. 국가 사법 체계에서 협력 관계죠. 이제 재판을 준비하는 이러한 그래서 국가의 어떠한 그 인권을 또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 그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기능적으로 잘 하느냐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근데 여기에 전제가 우리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기소, 재판 이 세 단계입니다. 수사를 해야 그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래서 기소를 해서 이걸 그다음에 재판에 넘길 건가 해서 재판 이 단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처음에 부딪히는 게 국민들은 바로 수사 단계에서 마주칩니다. 근데 이 수사 단계에서는 아까 안성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은 10만 명이 넘는 일반 국민의 생활에 직접 부딪히고 우리 제일 먼저 부딪히는 이런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일반 국민은 검찰하고 직접 부딪힐 일이 없고요. 본인이 직접 검찰에 고발을 고소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 하지만 그리고 또 수사하는 것도 아주 특수한 경우들이 그렇게 하지 많은 경우는 이제 경찰 단계에서 시작을 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여기에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불공정하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 반대로 또 거기서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좀 이득을 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워낙 많은 사건들이 있고 실제 많은 걸 접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후 통제가 좀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검찰의 생각인 것 같고 또 국민들의 또 일부분의 국민들의 생각인 것으로 봅니다. 그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우려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제도가 바뀌게 되면은 처음부터 변호사를 이렇게 선임해서 이렇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은 뭐 달라지는 게 없는 겁니까? 근데 사실 그 이번에 대통령 그 대선 공약에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이라는 그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건의 경찰 단계부터 국가가 변호인을 붙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것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퍼블릭 디펜던트라는 그 공공 변호인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데 그런데 경찰 단계부터 변호인이 다 이렇게 변호인의 조력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에 수사권 조정안이 돼가지고 무슨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가 갑자기 필요해진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현재도 그렇습니다. 현재도 변호사가 경찰 단계부터 수사를 받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 조정 후에 뭐 갑자기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이
조력을 많이 받는 것이 시민들의 네. 권리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가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새로운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제가 좀 예. 저기 질문하면서 좀 예, 말씀드릴 게 예, 있는 게 예. 제가 오늘 황운하 전 청장이 이렇게 만나 뵈면서 굉장히 기대가 큰 거는 예. 2017년에 그 경찰 개혁위원회가 그 정부 주관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예, 예. 아마 거기 일을 예, 하시지 않았나 예, 싶은데요. 예, 거기서 맞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죠. 수사 개혁하고 인권 개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실질 자치경찰. 자치경찰 문제를 얘기할 때 아마 그 경찰청장님이 그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문제점 지적한 게 제가 아까 그 저기 13살 먹은 소녀의 지적한 거 한 건이 아니고 경찰 개혁위원회에서 그 일반 사건하고 그다음에 국가 관련해서 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백영기 그 저기 농민 그 물대포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엄효석 저기 삼성전자 그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저기 평택 그 동일 그 사태인가 거기 그 사태라든지 이런 노동쟁이 문제 이런 거 여기에 이제 경찰이 많이 개입하고 또 일반 사건 중에도 그 삼리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요. 개별 사례보다는 그게 좀 나라 수고 사건이나 예. 뭐 저기 익산의 그런 사건 같은 것들에서 그 경찰 개혁원에서 그걸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거의 일환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 개별 사안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경찰 개혁위원회에서 지금 변호사를 처음부터 초등부터 참여시키자는 거 그 안이 나온 것이고 세 가지를 내가 나온 걸로 알아요.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가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하고 녹화하는 거. 그러니까 영상 그 녹화를 하자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경찰서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요새 역으로는 그 주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찰한테도 그 불이익당하는 거. 이것까지 다 그 영상 녹화하고 그다음에 진술에 대해서 녹음을 하자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수십 개의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 가지가 아니고요. 수소 일몰제를 만들어서 20개쯤 됩니다. 예, 그런데 예, 그 세 가지를 지금 예.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이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 대통령한테 보고했는데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냐 하는 거죠. 지금 아는 좋은 것 같아요. 예, 경찰청에서 그 개혁 과제 지금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세 가지가 아니고요. 더 많습니다. 한 11개 분야해서 한 그만큼 20개 그동안에 과제쯤 문제가 됩니다. 많았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네. 그렇게 경찰이. 말씀하시면 예, 안 저기- 되죠. 그건 아니고 네. 그건 아니고 이 어느 주제랑 조직이든지 문제가 네, 없는 조직은 요거는 없고요. 좀 그래서 이제 주제랑 벗어나는 것 같아서 그만큼 좀 피해 제가 주시면 그만큼 이제 요거는- 개혁 과제 예. 자체 개혁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이해해 저희가 주셔야죠. 좀 예. 지금 정부에서 당정청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실 인식을 하고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보완책을 내놓은 게 국가수사본부인가요? 예,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사를 하는 거고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 거고 예. 수사가 지금 계속 이제 그 도마 위에 올라서 논의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수사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조사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개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입니다. 공권력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방대한 11만이 되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끝내고 이런 거에 대한 온전한 권한을 갖게 되면 주어지게 되면 이 많은 분들이 무슨 일을 할지 잘 모르겠다 하는 국민적인 우려, 검찰은 근데 그 부분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제한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가수사본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수장을 외부에서 영입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경찰과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수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을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인권 보호 측면이나 수사의 전문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저희는 이제 수긍이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권한을 좀 잘게 나누고 자치경찰을 시행함으로써 권한의 집중을 좀 막겠다라는 큰 취지에서는 맞지만 경찰학 연구에 따르면요. 수사와 생활안전, 즉 순찰이 분리가 되면 수사의 효율성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좀 쉽게 말씀드리면 사건이 발생하고 신속하게 수사가 되기 위해서는 순찰과 수사가 분리되지 않고 같이 협력하는 관계가 유지돼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수사의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과단간을 태우는 것처럼 경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사와 순찰의 부분을 분리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빠른 수사에
사건 해결이라는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은 수사와 이제 행정 또 뭐 이런 정보 이런 것들은 좀 더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수 예, 있다. 근데 저기 질문도 좀 하면 예. 제가 요 주제를 먼저 좀 이 토론하고 문제 가지고 좀 예. 그 지금 저도 그 이제 뉴스를 보면서 접하는 건데 한지붕 세 가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국가경찰, 자치경찰, 그다음에 수사경찰, 그리고 정보경찰. 그러면 이게 경찰 내 분산이긴 하지만 이게 각각의 지 명령 체계가 좀 흩어져 가지고 좀 효율적인 그런 그 조사가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온 수사법 문제라든지 자치경찰 문제는 경찰 내의 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의 분산하고 견제가 아니고 경찰 내에서의 분산이지만 사실은 경찰은 엄밀히 말하면 좀 효율적으로 명령 체계가 확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방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이 느꼈을 때 1층에 가면 수사경찰, 2층에 가면은 행정경찰, 3층에 가면 무슨 뭐 저기 자치경찰 이렇게 좀 나눠지게 될 때 이게 좀 혼란스럽다. 그거를 어떻게 좀 개선을 할 여지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경찰 학계에서는 이렇게 이번에 사법 개혁에서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됨으로써 우려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 경찰을 잘게 쪼개는 이런 작업들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네. 그렇다면 왜 이런 안이 나왔냐 하면 이건 온전히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어쩔 수 없이 검찰 개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검찰이 요구하는 부분을 들어주면서 경찰을 쪼개는 그런 형태로 지금 그렇죠.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경찰이 너무 비대화될 네, 우려가 있으니까 이걸 그래서 좀 그래서 학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국민적으로는 참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거든요.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경찰을 그렇게 나누는 좀 아이러니 이상한 지금 형태로 가고 있는 게 우려스럽다. 예, 황천장님 제가 어떻게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먼저 이 토론하는 자리에서 안 교수님 이 경찰에서 반성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견을 주셨는데 제가 좀 뭐 안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경찰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해야 되고요. 그 반성을 토대로 개혁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과거의 잘못 때문에 경찰이 여전히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한다는 것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불신을 딱 아주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개혁 작업에 나서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고언으로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토론이 조금 더 사례 하나씩 말씀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경찰이 불신받는 사례, 검찰이 불신받는 사례 이래서 토론이 조금 이 곁가지로 흐를까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건 겸허하게 제가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의 그 비대화 공룡화, 공룡 경찰이 된다, 뭐 비대화된다 하는 부분은 저는 좀 허구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사실 경찰이 지금보다 제가 예컨대 최근에 현장 경찰들과 대화를 하면서 자 이렇게 수사권 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어떻게 권한이 세질까요? 하니까 권한이 뭐가 세지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경찰의 권한이 이전과 사실 달라지는 게 별반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권 조정의 본질은 검찰의 권한을 덜어내는 데 있는 거지 경찰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검찰이 가져서는 안 되는 수사권을 즉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권한남용과 부패가 생겼으니까 그 수사권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가 본질이거든요. 경찰 권한이 강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 권한이 괜히 세지는 것처럼 비대화 공룡에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러한 국민 여론에 응답하기 위해서 답을 내놓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답을 내놓은 것이 국가수사본부다, 뭐 자치경찰이다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자치경찰은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치경찰은 그와는 좀 다르게 촛불이 민주주의 완성이라는 별개의 문제가 있는데요. 근데 국가수사본부 문제는 그에 응답하기 위한 좀 고육지책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것은 오래된 사실이고요. 경찰 역시 버닝썬 사건 등 각종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진정 국민의 행복과 권리를 위해서 다투는 것이라면 냉철한 자기 반성과 개혁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요? 수사권도 입법권도 모두 국민이 준 권리이며 언제든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 검경 모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옳은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